박경희입니다. 좋은 강의로 찾아뵈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그 상황에서 이 감염병이라는 주제는 어떤 상황하고도 맞닥뜨려서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화가와 미완성의 상상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중심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좀 보신 분 계시죠? 예.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셨을 만한 그런 그림인데요. 에곤 실레라는 미술가의 가족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의 흐름은 먼저 에곤 실레는 어떤 사람인가 만나보고요. 이 화가가 그려낸 미완성의 상상화를 가지고 좀 호흡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곤 실레가 과연 전염병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 부분을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 또 그의 가족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부분에 생애적인 부분과 정기적인 부분이 같이 합쳐진 그런 상황에서 에곤 실레가 표현해냈던 자기만의 작품들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실레는 여러분들 이미지에서만 딱 보시면 굉장히 성적인 표현들을 꽤 적나라하게 때로는 인체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왜곡이 많이 된 색깔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심의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제가 원고를 냈는데 이거 심의에 걸릴 것 같다는 담당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은 그 장면을 뺏긴 했는데요. 그래도 일정 부분 많은 이미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에곤 실레는 성이라는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쾌락적인 부분으로 풀어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보시면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의 가족사를 안다면 특히나 이 부분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서 에곤 실레의 자아상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알아보고요. 자아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다른 미술가들의 작품들하고 또 그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내적인 욕망 또 내적인 어떤 그 자아의 창으로서의 이미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그 이미지가 그려내진 그런 죽음에 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에곤 실레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화가라고 하는데요. 표현주의라는 말은 혹시 표현주의 미술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아시죠, 그죠? 전통적인 어떤 재현을 조금 더 이상적이고 영웅시대는 또 역사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내적 감정을 선이라든지 색채를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해내는 그런 기법이 표현주의입니다. 나중에 다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이미지죠, 에곤 실레.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의 컵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에서 자주 접해 보셨을 자상인데요. 빨간 수건을 두른 자상입니다. 에곤 실레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을 굉장히 자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점을 항상 바꿔가면서 자상 또는 여러 자신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거울, 대형 거울은 엄마께서 에곤 실레가 17살 때 선물한 그 거울이라고 하는데
엄마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완성의 상상하라는 주제로 좀 전에 가족이라는 그림을 보셨는데요. 에곤 실레는 1918년에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요절한 작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화상을 거의 100여 점 가까이 그려냈고요. 수채화라든지 유화작품, 그래서 모두 합치면 3,000점이 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고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 고흐도 표현주의, 반고흐 아시죠? 반고흐도 표현주의 화가이면서 또는 상징주의 화가이면서 이즘으로 말할 때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에곤 실레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는 수수께끼가 들어있죠. 어떤 걸까요? 혹시? 맞습니다.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살아있는 아기였을까요? 죽어있는 아기였을까요? 죽었습니다. 우리 에곤 실레가 1915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18년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결혼해서 거의 3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자기 부인 에디트 실레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죠. 1918년이면.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꽤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강의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야기와 여러분의 감정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인 이야기, 기록에 기댄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배제하고 에피소드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이미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에곤 실레의 부인 에디트가 임신 6개월이었는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죠? 저 세상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의 감정은 사실 에곤 실레가 그렇게 슬프고 공포스럽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시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손으로 이렇게 드리고 답을 받아보겠습니다. 1번, 이 그림을 보셨을 때 그냥 지금 감염병 감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 그림 자체가 선생님들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안락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다. 2번, 뭔가 조금 암울해 보이고 공포가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진다. 자,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까? 아, 네. 2번. 예, 2번이 조금 더 많으시네요. 사실 실레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행복한, 나의 가족을 만든다, 나의 가족이 생기고 이제는 행복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슬픈 일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 1918년 10월 28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실레도 자기 부인을 극진히 간호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3일 후에 자기도 부인을 따라서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실레는 전염병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이 에곤 실레와 전염병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에곤 실레의 가족입니다. 에곤 실레 아버지께서 철도 역장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나름 유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아버지께서 매독으로 에곤실레가 10대 중반일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다 감염시키죠. 에곤실레는 아니지만, 그리고 에곤실레 동생을 제외한. 그러니까 에곤실레 어머니께서, 이분께서 또 남편이 그러니 똑같이 매독에 감염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에곤실레 형제 3명이 엄마 뱃속에서 매독으로 사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에곤실레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엄마 태중에서 매독에 감염돼서 태어나긴 하지만 10살 돼서 감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에곤실레 아버지는 자기가 굉장히 유능하고 또한 여러 경제적인 상황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창난 증상 같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유가 점검이라든지 집에 뭐 돈이 들 만한 이런 상황들을 다 없애버렸나 봐요.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에곤실레 어머니께서 남편이 슬프겠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겠죠. 굉장히 원망스럽겠죠. 그런 상황에서 에곤실레는 엄마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에곤실레, 이해는 가지만 엄마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보셨던 그 대형 거울은 에곤실레 어머니께서 실레가 17살 되던 해에 주셨다고 해요. 사실 에곤실레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아마추어였지만 꽤 괜찮은 드로잉을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술적인 자질이 있었던 분이시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에곤실레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에곤실레는 빈 미술학교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정통 아카데미에 입각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에곤실레의 그림 인생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엄마와 자기 동생 게르티, 여기는 자기 동생 게르티하고 에곤실레입니다. 자기 동생 게르티하고는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실레 또한 엄마에 대한 연민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젊은 어머니에 대한 이런 모습, 또 어머니하고 아이가 있는 모습에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죠. 격앙되어 있기도 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눈빛, 그리고 눈동자가 거의 다 사라져가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눈빛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눈빛이죠. 그런데 에곤실레는 이 작품 제목에다가 그 성모 마리아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에곤실레가 엄마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중에 보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때로는 상상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아무튼 에곤실레가 바라본 엄마와 아이의 모습입니다. 한없이 아이는 엄마한테 보채고 있고, 엄마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놓지 않고 있는 이런 이미지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맹목적인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그려냅니다. 아까 전에 그 이미지보다 훨씬 더 성모 마리아에 가까운, 모성이 아니면 절대로 아이를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같은 그런 이미지로 그려냅니다. 엄마도 매독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매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도 뱃속에서 계속 사살이 됐죠. 또 아이는 이미 3명이나 있었는데 1명은 또 매독으로 사망하고 2명이 남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머니와 아이들이라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여기는 이미 엄마와 아이들의 이미지가 일반적인 어떤 인체의 표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시죠? 괴기 영화나 어떤 그런 비슷한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 이미지는 엄마와 아이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이미지는 최대한 에곤 실레가 뭔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인체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갖는 그러한 감정들 여기서 잘 보여지죠. 그런데 이 이미지는 엄마와 아이라는 이미지인데요. 엄마는 거의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닌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를 꼭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엄마를 보지 않지만 깜짝 놀라고 있는, 그냥 경악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죠.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옛날에 제가 한참 즐겨보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장금이가 엄마가 돌아가실 때 홍시도 갖다가 먹이고 그죠? 그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슬피 울던 아이의 모습, 그게 왜 그렇게 저 아이의 이미지하고 오버랩이 되는지,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이런 이미지들은 표현주의라는 화풍에 의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어떤 이상적인 기법에 의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작가의 개념이나 작가의 감정에 의해서 왜곡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비틀기도 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 본성을 그려내려고 했던 학풍이 바로 표현주의입니다. 표현주의의 시작은 사실 우리 미술사에서 낭만주의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낭만주의는 19세기 중반에 나타났던 미술의 흐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전통적인 재현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게 르네상스 회화입니다. 르네상스 회화에는 제일 중요한 기법이 있죠. 어떤 기법입니까? 원근법이죠. 그죠? 원근법은 어때요?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네, 똑같은 사물이라도 크게 보이고 색도 진해 보이고, 뒤에 있으면 멀리 보이면서 어때요? 네,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게 바로 원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림 자체가 평면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러면서도 이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낭만주의라는 흐름에 오면은 탈피를 하려고 합니다. 낭만주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 미술의 베이스를 깔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상주의라는 흐름을 지나서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 표현주의라는 이 흐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표현주의라는 흐름은 지금 이 동시대 미술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화풍입니다. 표현주의가 극단화되면 추상 표현주의, 추상 미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져가게 되죠. 아무튼 이러한 그 표현주의라는 기법을 가지고 작가의 감정, 감각이 직접적으로 색이라든지 또 선으로 나타나는 게 에곤 실레의 그림에서 잘 보여지죠. 그런데 이 이미지들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중에 아름다운 이미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동생 게르티를 그린 건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실레는 동생 게르티, 여동생이죠. 게르티를 자신의 모델로 삼습니다. 자신의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해 내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나는 누드화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논란의 중심에 서는 작가가 되죠. 게르티의 아주 도발적인, 오빠가 나의 모델이 되어줘 라고 한다고 해서 여동생이 누드 모델로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고 그런 요구인데 그 당시에 게르티가 임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여동생 게르티를 모델로 해서 이러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누드 모델까지 이렇게 그려냈다는 거죠. 근데 옷을 다 이렇게 입지 않은 상황에서 게르티가 오빠의 모델이 되면서 오빠랑 여행도 떠났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어떤 곳, 거기도 여행을 가고 하면서 문제를 발생시켰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야기거리죠, 그죠?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곤 실레는 게르티를 통해서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술적인 그 상황들을 동반자처럼 같이 가져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에로티시즘이다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르티하고 오빠 에곤 실레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보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레가 보는 이 성이라는 것은 쾌락이 아닌 어떤 죽음 또는 공포 또는 그 이상의 두려움, 하지만 또다시 생이 시작되는 그런 감정으로 바라봤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지금 미술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이라는 부분이 아버지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메독이라는 병에 걸렸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메독이라는 병은 성적인 어떤 접촉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물론 매개가 이렇게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거의 동생하고 자기를 빼고는 전멸이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성적인 이런 표현을 해내면에도 불구하고 두렵게 느끼고 공포스럽게 느끼고 그것을 다 죽은 것처럼 가족이 결국은 이런 성적인 부분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희망을 꿈꾸면서 자기 부인하고의 아이도 갖게 되지만요. 이것이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누워있는 여인인데요. 요즘도 이런 그림을 그려내면 어때요? 집중 조명되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전시가 된단 말이죠. 전시장에 온 여러 비평가들이라든지 관람객들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혹자는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뇌가 기형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뇌가 어떻게 돼서 기형적인 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을 그냥 막 그려낸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술인가 외설인가라는 문제를 발생시키죠. 여러분, 예술하고 외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네, 한번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글자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글자가 다릅니다. 또 뭐가 다릅니까? 작품을 만드는 주체가 예술가냐 아니면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직업적인 외설
그려주니까 생산해내는 사람이 이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 맞습니다.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작품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상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설적인 상황을 뭔가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되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을 때는 외설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적인 토대 위에서 누드를 그리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선정선만을 추구하면서 그리는가에 따라서 예술인가 외설인가를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예술인가요? 외설인가요? 옛날에 한창 연세대학교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마강수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시죠? 그분께서 제목 다 아시죠? 그죠? 뭐 장미여관 뭐 이러면서 그 중심에 서셨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안 계신데요.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외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이건 에곤 실레라는 미술가가 그동안 이 예술인가 외설인가 논란에 하염없이 섰던 지금까지도 있는 그런 실레의 그림이다라고 봤을 때는 예술로 봐야 된다라는 데 손을 더 많이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그림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외설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은 여러분들께서 나름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에곤 실레의 작품에 있어서 이러한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폭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예술인가 외설인가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에곤 실레에 관한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보셨군요.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4명의 뮤즈가 나오죠. 자기 여동생, 또 자기의 스승이었던 구스타프 클림트의 모델이었던 발리 노이즐이라는 여성, 또 한 명이 있어요. 어떤 배우라고 하는데 모아라는 배우가 있고요. 또 한 명 누굽니까? 자기 부인이었죠. 에디트 하름스라는 자기 부인이었는데 그 4명 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로 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무튼 다 그렸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자기 부인의 이미지는 그래도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설적인 장면들이 많죠. 클림트의 모델이었으면서 클림트가 모델을 사실은 에곤 실레에게 처음에는 지원해줬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모델료도 지원을 해줬어요. 영화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실레하고 이 클림트의 모델이었던 발리 노이즐은 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4년간 동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누드에 관한 이미지들을 많이 그려내고요. 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곤 실레를 엄마처럼 누이처럼 정말 감싸줬던,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케어해줬던 그런 모델이자 동반자, 그 당시에는 동반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염없이 가난했고 돈을 벌어야 했었고 상업적인 부분에 자기 그림을 갖다 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마다 발리라는 모델은 중심에서 그런 역할들을 다 해줬죠. 그런데 에곤 실레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에곤 실레가 유치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소녀를 납치했다는
16세 미만의 소녀를 납치해서 어떤 여행지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일정 부분에 성추행이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그 추정된 어떤 이야기 때문에 구금됩니다. 유치장에 갇히죠. 21일간 갇히면서 재판도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3일은 감옥에 갇히면서 24일간 동안 구금되는 생활을 하죠. 이 이미지가 바로 소녀들을 그린 그림인데요. 실내가 뭐 그 사건 말고라도 소녀들과 가까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소녀들의 이미지를 그려놓은 것이 꽤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 그림이 판사에 의해서 태워집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포르노야 하니까 실내가 아니에요, 이건 예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이 그림이 정말 태워졌다 안 태워졌다 여러 얘기가 많은데 영화에서 만들어진 얘기라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튼 에곤 실레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반적이지 않은 시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옥중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게 예술이 없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생을 사랑한다. 모든 생명의 깊이에 침잠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심층으로 가라앉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에곤 실레가 가져가는 자기 생에 대한 어떤 가치관 또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그림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우측에서 보시죠? 이 이미지. 이 이미지는 잘 많이 보셨던 아시는 이미지죠. 누구의 그림인가요? 예, 귀스타브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제자였다 그러죠. 실레가 클림트의. 클림트는 에곤 실레를 굉장히 천재적인 화가라고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클림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자네의 시선으로 한번 세상을 보고 싶다. 이 비슷한 말을 하죠. 이렇게 클림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에 대한 시점이 에곤 실레한테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초기에 클림트의 제자로 있을 당시의 실레는 클림트의 그림을 조금 패러디하기도 하고 클림트 그림 풍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버전이죠. 클림트의 키스인데 에곤 실레는 제목을 추기경과 수녀라는 제목으로 달아놨습니다. 추기경, 예, 수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곤 실레는 클림트의 제자였다. 나중에 클림트가 굉장히 많이 밀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클림트 풍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려고 초기에 이렇게 노력합니다. 클림트 풍의 패턴들이 좀 보이죠. 하지만 실내 버전으로 그려집니다. 네, 발리 자신의 모델이었으면서도 동반자였던 한때 4년간 그 발리의 모습과 또 다른 모델들의 모습들인데요. 에곤 실레는 발리 이외에도 또 자신의 여동생 이외에도 많은 모델들을 상업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모델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의 인체를 그려나가죠. 이 사람이 바로 발리 노이즈리라는 에곤 실레와 4년간 동고동락했던 연인이자 모델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실제 사진을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실제 사진에 보면 에곤 실레는 조금 왜소한 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근데 이 발리 같은 경우에는 체격이 실레보다는 좀 크더라고요. 여리여리한 그런 사람은, 그런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이는 파란 블루의 눈빛, 이 파란색의 눈빛을 깊게 바라보면 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슬픔이 아주 청연히 느껴진다 라고 누군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신가요? 네. 화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는데요. 그것은 어떤 걸까요? 현대 미술가들은 개념적인 부분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이 뭘까요? 자상입니다. 에곤 실레가 초기에 그려냈던 14살인가 15살에 1906년에 그려냈던 에곤 실레의 자상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때는 빈미술학교에서 아카데믹의 정통 회화에 가까운 그런 기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초창기의 자상입니다. 여기서 에곤 실레의 어떤 정체성이 보이시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이미지로 자신의 자상을 표현해냅니다. 여성적인 선이 보여지시나요? 네. 에곤 실레가 좀 보면 깡마른 그런 체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더 깡마르게 표현하면서 이런 색이라든지 감각을 보여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소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그죠? 네. 아버지에 대한 그 경우가 네. 남자에 대한 네. 자신도 남자이면서 네. 남자에 대한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오히려 여성성을 추구하게 만든 건 아닐까. 네, 선생님 말씀도 그죠? 공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한 부분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조금 더 여성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내려고 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이 이미지는 정말 표현주의라고 하는 양식을 드러내기에 이게 바로 표현주의 그림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아주 적당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날카로운 선이 들어가 있죠. 격정적인 감정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단지 손을 앞으로 그리고 고개만 조금 이렇게 숙인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에곤 실레가 표현해낸 이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10년의 자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미지도 만들어내죠. 똑같은 이미지였죠. 자, 이렇게 무수한 자상을 만들어냅니다. 에곤 실레는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하면서도 자기를 좀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나르시시즘적인 자아상도 많이 그려냅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기애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자아가 강하니까 이런 식의 자기애를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남다르죠? 그죠? 포즈 자체가 일반적인 자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술가들이 자아상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그 자신 안에 속해져 있는 욕망이라든지 풀 수 없는 갈등들을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특히나 자아상으로 이미지해냅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입니다. 뒤로, 알프레드 뒤로라는 화가인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전통 회화에 입각한 그림을 그리는 작가죠.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뒤로는 자상 그려냈습니다. 근데 누군가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랑 닮아있죠, 그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격이라고 스스로 자아를 이렇게 올렸던 게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 모두 다 고유하고 아주 자체로는 숭고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냈다는 거죠. 많이 보셨던 이미지죠. 뒤로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 이미지로 유명한데요. 여기에 보면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하고 숭고한 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뒤로가 자기 자상을 제작하고 마지막에 뭔가를 적어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뒤로는 지금 28살의 나를 그려놓는데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색으로 나를 그려놨다. 절대로 이 그림은 절대 모작도 될 수 없고 이 그림은 영원할 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존재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그죠? 자아가 강렬히 보여지는 작품,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을 많이 그려냈던 작가 중에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렘브란트를 꼽을 수 있겠죠. 렘브란트는 바로크 시대에 굉장히 이름 있는 화가고 유명한 작가입니다. 렘브란트의 자아상도 거의 100여 점 정도가 제작이 됐다고 하죠. 렘브란트는 어릴 때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는 초췌한 그런 모습이 되죠. 결혼도 굉장히 잘해요. 명문가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부인이 자기가 그린 굉장히 유명한 작품, 야경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을 제작하고 나자마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유한 집과 결혼하고 원래 부유한 사람이 왜 말년이 그렇게 빚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조금 충동적인 구매를 많이 했다고 해요. 미술 도구 외에도 어떤 골동품이라든지 고서적, 그러니까 이태리의 고서적, 골동품 이런 것을 모으는 게 취미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 말년에는 아주 가난한 그런 은둔자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미지들이 자기 자상에 시대별로 하면서 다 나타나요. 보시겠습니다. 초기의 자상입니다. 이게 바로 말년의 자상입니다. 그냥 할아버지죠. 일반적으로 그냥 남루한 할아버지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초기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렘브란트의 자상은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런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는 사실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완성의 상상화라는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상화는 아니지만 미완성된 그림을 한 점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명의 자상을 많이 그렸던 작가죠. 누굽니까? 반고우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반고우입니다. 반고우는 자신의 끓어오르는 정념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하죠. 이분도 가시엘 박사라고 하는 그 주치의, 잘 아시네요. 그 주치의한테 어떻게 몸을 맡기죠. 정신을 맡기죠. 예, 그 정도로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버전의 자상을 만들어냈는데요. 에곤 실레하고는 또 다른 버전이죠. 에곤 실레가 만들어냈던 자상은 어때요? 인체가 뒤틀려지고 표정 또한 그렇지만 여기서 보이는 고우의 자상들은 그래도 최소한 어떤 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고우가 머물렀던 시대는 인상주의라는 야외에 나가서 빛에 의해서 빛의
전체 색을 탐구하던 그 인상주의를 지난 바로 뒤의 시기였죠. 그 시기에서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색을 통한 감정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래서 이 고흐의 그림은 나중에 20세기의 화가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특히나 야수파, 대표적인 화가가 마티스 같은 그런 화가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흐라는 화가의 이러한 터치라든지 붓터치,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모작되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울림을 주기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자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 작품은 자기가 친했던 고갱과 60일간 동거를 하게 되죠. 고갱아 좀 와줘. 그렇게 해서 고갱이 자기 집에 알을 놓습니다. 그 노란방에서 같이 지내지만 결국 성격적으로 맞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귀를 잘랐다고 하는 설이 있죠. 그래서 그 잘랐던 귀를 자신이 잘 다녔던 유곽에다 갖다 버려서 거기에 있던 직업 여성들이 다들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설이 있어서 이 그림을 이야기할 때는 꼭 대두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귀를 잘라서 붕대를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상을 그려냈단 말이에요. 너무 아픈데 귀를 잘랐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상을 그려냈다. 자아가 강하기로는 고흐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세잔이라는 작가입니다. 똑같이 후기 인상주의 고흐가 머물렀던 시대에 호흡을 같이 했던 화가입니다. 세잔 같은 경우에는 근대 회화를 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지금 얘기가 많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세잔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잔의 그림으로 유명한 것이 정모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왜 이 해골 그림을 가지고 왔을까요? 죽음, 자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잔은 이 그림에 대해서 자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냐면은 세잔이 생각했던 어떤 자신의 내면적인 이야기들을 해골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당시에 19세기, 20세기를 넘어서면서 메멘토 모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이야기죠. 요즘의 현실과도 굉장히 많이 맞닥뜨려지는 부분인데요. 어떻든 이러한 다양한 버전의 해골을 세잔이 만들어냈다는 건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상의 어떠한 개념으로서 한 부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세잔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한 어떠한 창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었죠. 또 한 명의 자상을 많이 그려냈던 작가 피카소입니다. 14세 때인가 자상이죠. 피카소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훌륭했던 작가입니다. 기능적으로 훌륭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 정말 잘 그린다 라는 그런 기능이죠. 아버지께서 미술 선생님이셨고요.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피카소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나는 이제 그림을 접어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초기에는 이러한 형태가 그대로 다 살아있죠. 24살 때의 자아상입니다. 25살 때의 자아상에서 우리가 피카소를 평가할 때 큐비즘, 입체파 화가다라고 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집니다. 30살 넘어가면서 50살 넘어가면서 80살 넘어가면서 83세, 86세, 89세, 90세에 이런 자아상을 그려냅니다. 90세의 또 다른 버전. 피카소는 92살까지 살았다고 그러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풍만한 여유로운 상황에서 또 많은 연인들도 있었죠.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92살까지 이렇게 장수를 했던 거죠.
그런데 90세에 그려진 자상, 이제 자신의 당시의 내면, 또 다른 버전, 뭔가 본질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 약간 유인은 닮았지 않나요?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이미지를 보고. 그러면서 90살의 또 다른 자상 버전,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더라도 화가들이 자아상을 통해서 정체성 또는 자기의 내적인 어떤 욕망이라든지 상황들, 자아를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아상을 최초로 그려냈던 화가 공제 윤두서 선생님의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이미 자아상을 그려낸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자아상으로 소개된 사람으로서는 공제 윤두서, 조선 후기 화가죠. 이분이 최초라는 거죠. 이 자아상은 1930년대인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하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도록에 실렸던 자아상인데요. 이 자아상을 두고 이게 진품이다 안 진품이다 라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CT 촬영까지 하면서 이거 진품이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요. 아무튼 공제 윤두서 선생님의 자아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아상으로 통용되는 자아상입니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수염이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직접 봤는데요. 서울 거기가 한가름미술관인지 시립미술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꽤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작품을 실제적으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섬세한 필치를 가지고 계신,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자아상, 우리나라 최초의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윤두서 선생님. 그러면서 윤두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겠죠. 자신을 보는 어떤 눈으로서 또 자아상을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즘 흔히 셀카 좀 많이 찍잖아요. 특히 여성들. 셀카 찍을 때 어떻게 해요? 각도를 그냥 아무렇게나 있을 때 찍습니까? 아니죠. 얼짱 각도로 찍죠. 자신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어떤 각도로 있을 때 내 얼굴이 제일 예뻐 보이는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찍을 때 제가 뭔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미세하게 자신만 아는 어떤 딱 포커스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자신인가요? 자신인가요? 그래서 조세연이라는 사진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셀카 많이 찍지 마라. 증명사진을 많이 찍어라. 시기마다. 그래야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도 조금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증명사진이라고 있는 그대로가 보여지나요? 찍히나요? 사진일 나름이죠. 그죠? 사진일 나름이죠. 자, 자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가들은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자아상을 그려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고자 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하지만 자아상을 통해서 자신을 하염없이 보려고 했던 이 화가들의 몸부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로서의 이 화가들, 자신을 보는 자, 이중자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슐레의 그림입니다. 죽음과 인간,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고 앞에는 인간, 앞에가 죽음, 뒤에가 인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자신 속에 내재된 죽음과 삶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이 그림은 슐레가 자신의 모델을 거울 앞에 세워놨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대형 거울
앞에 세워놓고 자기도 거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델의 뒷모습, 모델의 앞모습,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삼중적으로 드로잉 해냈습니다. 모델이 이렇게 뒷모습, 앞모습 있지만 이 또한 화가의 또 다른 자기 정체성이 아닐까. 이중자상입니다. 에굴실레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자아를 그리는 거죠. 삼중자상.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 아까 전에 혼자서 부족해서 이렇게 한 화면 속에다가 이중으로, 삼중으로 하염없이 그려내려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도 간혹 보면 굉장히 스스로 고통스러우시는 시간들이 많죠. 아무한테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고통, 감정들, 그 부분을 사실 토해내야 되는데 지금 이 현대사회가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고스란히 다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삭혀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화가들은 이런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도 보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마지막에 이미지, 여기에 보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십니다. 자, 또 이중적으로 볼 수 있는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입니다. 데칼코마니, 그냥 데칼코마니는 어때요? 예, 똑같이 찍어내는 거죠. 그죠? 한쪽에 물감을 묻혀놓고 이렇게 반으로 쓱쓱 비비면 반대쪽에도 똑같은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라는 이미지를 여기다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또한 자신의 내면에 대한 또 다른 반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현실주의 화가죠. 르네 마그리트는, 마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버전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예를 들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그 아주 흔한 사물인데 그 사물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지금 가슴이 뻥 뚫려 있죠. 그죠?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많이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미술이란 무엇인가, 미술가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미술가란 누구인가를 상상하시기에 아주 좋은 그 기폭제가 되는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소라라는 화가의 가면 속의 자상입니다. 자신의 모습이에요. 엔소르는 이렇게 다양한 가면을 쓴 사람들을 다 자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노래도 있죠. 가시나무인가요? 맞습니까? 네.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 이렇게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은 한 화면에다가 이중도 아니고 삼중도 아니고 셀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놓은 거죠. 서양 미술사를 미술학도들은 꼭 1학년 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서양 미술사 책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저자가 있죠. 누구십니까? 곰브리치입니다. 그죠? 곰브리치.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 서문에 보면 첫 줄에 어떤 글이 딱 적혀져 있죠.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미술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가 있을 뿐이다. 미술가에 의해서 여러 세계가 이미지화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곰브리치가 서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곰브리치가 그 글을 쓸 때보다 세월이 지금 한참 많이 흘렸는데도 지금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보다 더 통용이 되는 그런 우리 지금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동시대의 현대 미술가들은 이게 뭐지? 이거 뭘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제목 또한 다르게 붙여냅니다. 제목하고 이미지가 매칭이 안 돼요. 거기서 감상자가 어떻게 감상을 해라고 하면서 감상자들은 의문을 제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문학에 통용되는 말이지만 저자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려내면 자신 안에 있을 상황에서는 자신 안에 그 작품이 존재할 때는 자신의 작품이지만 자신의 개념이지만 감상자의 눈에 의해 노출이 됐을 때는 감상자의 것이다. 감상자에 의해서 또 다른 개념이 만들어지는 그런 동시대 미술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여러 이미지를 아무리 많이 보여준들 우리가 이 엔소로의 자아를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자아상 가면 속에 자기의 여러 모습인데도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또 다른 나를 생각한다는 거죠.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하고 또 다른 현상을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보시는 이미지들 중에서 이별이라는 이미지를 꽤 많이 보셨는데요. 사랑과 이별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별에 관한 이미지인데요. 에곤 실레하고 사년간 그의 반려자가 되었던, 반려자라고 해야 되죠, 그죠? 4년간 동거했던 발리 노이즈의 이미지인데, 실레는 조금 부유한 상황을 원했던 것 같아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되면서 징집이 되게 돼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자신이 그려내려고 하는 그 이미지들을 그려내기에는 좀 많이 힘겨웠던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징집이 돼서 가면 누군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발리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고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리랑 동거하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사는 그 자매를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그 자매 중에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레가 선언을 합니다. 나 그 에디트, 나중에는 에디트 실레가 되죠. 에디트랑 결혼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당신은 나랑 꼭 1년에 한 번씩 만나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발리는 1차 세계대전의 종군 간호사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1917년인가에 성홍열이라는 급성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선언을 한 마지막 순간이에요. 에곤 실레 같은 경우에는 뭔가 표정이 그저 뜨뜻하죠. 근데 발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녀린 팔을 끝까지 잡으려고 이 가느린 팔로, 실레도 아랍계 줄거는 실레 작품이에요. 에곤 실레의 감정에서 나오는 우리 발리의 감정, 이렇게 그려냈던 거죠. 사랑과 이별. 아까 말씀드렸던 에곤 실레 영화인데요. 혹시 실레가 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꽤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4명의 뮤즈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사랑했을 때에 누드하죠. 발리하고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1915년에 에디트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디트 아버지도 철도 그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꽤 유복한 집안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우리 실레가 1차 세계대전에 징집대 나갔는데도 여러 지원을 다 해주죠. 물감도 사다 주고 뭐 도구들을 다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는 이 군대 생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이 징집된 이 연인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인이 따라올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그
전쟁 현장 거기서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뭐 집을 얻어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케어가 우리 에디트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화가의 내면을 통해서 정체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화가가 속해 있었던 상황들을 만나보는데요. 화가는, 미술가는 자신의 이미지 속에다가 밝은 면만을 다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전적인 전통의 화가들은, 전통적인 재현을 했던 화가들은 뭔가 이상적이고 영웅적이고 그런 굉장히 이상화된 그런 이미지를 넣으려고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또 자신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버전으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화가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도 죽음에 관한 서사는 굉장히 강렬하죠. 자, 이거는 에곤 실레입니다. 1918년 10월 31일 이전이겠죠. 자신도 스페인 독감으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옆에는 자기가 그려낸 스페인 독감에 걸려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실레는 살아있을 때도 주목을 받고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00년 초반에 활동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태폐적이고 또 여러 가지 뭔가 문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누도하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에곤 실레가 이런 작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보여주게 됐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자기가 죽을 걸 이미 예견했던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죽더라도 분명히 나는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낸 게 아닌가 라고 미술가들이 얘기를 하죠. 평론가들이. 자, 이거는 고흐의 노란방 우측에 좌측에 보이는 것이 이 실내의 방의 거실입니다. 어때요? 구조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죠? 실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들, 그런 것들이 색감으로 통해서 고흐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보이죠. 고흐 또한 격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화가였어요. 하지만 화가에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은 일맥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표현해내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아주 다른 감정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죽은 어머니입니다. 죽은 어머니. 어머니께서 결국은 매독으로 사망하게 되죠. 태중에 들어있는 아기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3명의 아이가 사살된 엄마의 모습. 얼마나 아무개일까, 그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그대로 1910년도에 그려냈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실레에 의한 죽음의 버전이죠.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손을 서로 맞잡기도 하고 손을 서로 갖다 대기도 하면서 죽음과 사투하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발리가 그토록 사실은 사랑했던, 에곤 실레가 사랑했던 발리의 모습이죠. 근데 아니, 에디트의 모습이죠. 에곤 실레가 부인입니다. 부인이 죽기 전에 거의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모습일 텐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홍조가 이렇게 띄어져 있죠. 그만큼 실레가 우리 에디트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그림이 그 전에 그려졌다, 아니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에디트가 병에 걸렸을 때 그려졌다고 해요. 어쨌든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918년도에 발생이 돼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잖아요. 일반인들은 이런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렸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한 1500만 명이 전쟁으로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으로는 거의 3배, 4배 정도, 1억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니 2년 동안 그 전에 중세에서 흑사병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죽었던 그런 버전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주 급성으로 퍼졌던,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페인 독감으로 거의 한 14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죠. 740만 명 정도가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 3.1 운동이 막 열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스페인 독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그 아픔들, 이 동서양을 그저 막론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모네라는 화가 있죠. 모네라는 화가가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까미오 동시에라는 자신의 부인이 죽어갈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화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림을 그리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부인이 죽고 있는데 이렇게 서서히 몸의 피가 이렇게 색이 변하는, 푸른색으로 보라색으로 연두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부인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또 표현주의 화가,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 중에 한 사람이죠. 뭉크는 어떤 그림으로 유명한가요? 절규, 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림으로 유명하죠. 이 이미지는 뭉크가 50살 정도 조금 넘었을 때 스페인 독감을 앓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회복을 합니다. 뭉크가 그려낸 그림들이 너무 격정적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나 자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 사람도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뭉크는 80살 넘게까지 살다가 화가였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뭉크의 그림 이미지입니다. 뭉크의 그림 중에 대표적인 것도 있죠. 흡혈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이미지들 아주 통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전에 보셨던 마그리트의 또 다른 그 죽음에 대한 버전인데요. 마그리트도 불운한 그런 성장기를 보냈어요. 어머니께서 마그리트가 유년 시기에 자살 시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강에다 몸을 던졌죠. 마그리트는 장남이었고 엄마가 강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마의 드레스가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그림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승화시키 자신의 트라우마를 그림으로 완성해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연인들입니다. 연인들. 여기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죽어간 이 사상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그림은 마리 로랑생이라는 작가의 여성 작가의 그림이고요. 여기는 두 커플이 등장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이미? 이 사람 누굽니까? 피카소 닮았죠? 피카소입니다. 이 사람은 피카소의 여러 연인 중에 한 사람. 제일 많은 그 교감을 나누었던 올리비에라는 연인이었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이 사람이 마리 로랑생입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 기욤 아플리레르라고 하는 사랑의 서사시를 많이 썼던, 그리고 사상가이기도 했던 시인입니다. 미라보 다리라는 이 시는 여러분들 어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 스페인 독감이 일반 대중한테도 이렇게 크게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현재 시점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환자들이 발생하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라는 상상
했을 때 혹시 이런 상상은 되지 않으셨나요? 네, 절대로 되면 안 되는 상상이죠. 불타는 도시에서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가 여기에 다 점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은 시신들이 다 파편화된 거예요. 이 사람조차도 팔이 거의 뼈조차도 더 안 상한, 머리에는 어때요? 붕대를 감고 있는데 피가 다 스며서 나온.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더라도 함께 서로 손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가 아닐까. 굉장히 암울한 이미지 같지만 저는 여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도약에 관한 베이스,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 백신스키는 무죄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졌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제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에곤 실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곤 실레가 보여줬던 이 미완성의 상상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보여준 자아상, 그가 보여준 또 일말의 누드화를 통해서 그의 표현주의적 기법을 만나봤습니다. 그가 세상과 마주하는 자신만의 관점을 아주 격정적으로 보는 시간이었습니까? 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떠한 그 면역세포들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그러죠. 신경세포. 그런 고리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조그만한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감정으로요. 이거 누구 그림이냐면은 에곤 실레의 그림입니다. 실레가 단순히 그러한 외국 거칠고 난해한 이미지만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초기에는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들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러한 감정들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참고 자료를 이용했고요.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